안녕하세요. 아, 비트코인 5만 달러를 막 공방하고 있죠. 그 포컬 포인트이기 때문에 5만 달러가 뭐 만 달러나 10만 달러 같이 그런 뭐 두드러진 점은 아니지만 5만 달러가 포컬 포인트. 지난번에 폭락도 사실 5만이 무너지면서 쫙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5만을 회복하는 게 의미가 있고 5만을 회복하면 뭐 6만, 7만은 제가 보기에 큰 장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이제, 뭐 공방을 하겠지만, 5만 같은 이런 장애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10만 가기 전에 뭐 8만, 9만에서 전투를 하겠지만, 어쨌건, 6만, 7만은 그냥 가지 않을까. 그래서 5만이 되게 중요하다. 뭐 밀렸다, 뭐, 하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뭐, 어떤 포지션을 변경하셨어요, 5만에서? 예, 뭐,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뭐, 제가 그 팔면 오르고 제가 사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안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밤에 촬영하는 이유는 낮에 누구를 만나고 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엄청난 분을 만났어요. 그 여러분은 혹시 아세요? 그 우리나라에도요. 비트코인 1000개를 잃어버린 분이 계세요. 제가 오늘 선도 잡아봤습니다. 그 저는 외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트코인 1000개를 그 채굴을 했대요. 노트북으로. 채굴을 했는데 노트북을 누가 훔쳐갔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23개를 23개 잃어버린 건가요? 하여튼 20개 그렇고 3개를 잃어버린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위로가 됐고 그리고 그 두 분 중에 누가 더 운이 억색이 없는 분인지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1000개를 채굴해가지고 잃어버린 분이 운이 없을까요? 아니면은 그 노트북에 지금 몇 년 지나면 600억 원이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포맷하고 자기 노트북으로 새로 포맷해서 쓰고 있는 그분이 이제 그만 쓰겠죠? 10년 지났으니까 그분이 더 운이 없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1000개를 채굴했다가 노트북 그 훔침을 당한 도둑을 당한 분이 더 운이 없어요? 아니면은 그거를 훔쳐서 그게 노트북인 줄 알고 그냥 평범한 노트북인 줄 알고 포맷해가지고 쓰다가 버리신 그분이 더 운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건 저는 오늘 그분을 만나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3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위로가 되시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기보다 이렇게 더 운이 나쁜 분을 만나면 위로가 많이 됩니다. 네. 그분이 잘 지내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그분이 뭐 이걸로 이렇게 뭐 아파하면서 말하신 게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나 그 노트북을 훔친 분은 지금 의식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그 노트북의 사양하고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까지 제가 여쭙고 허락을 받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노트북을 훔쳐서 포맷하고 싹 지우고 그 노트북으로 쓰셨던 그 도둑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재밌잖아요. 그죠?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싹 이렇게 그 행운이 지나갔는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안 사니까 행운이 지나갔죠. 네.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분한테.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있네요. 네. 제가 손을 꼭 잡아봤습니다. 예, 여러분, 비탈릭이 그 4일 전, 5일 전 그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그 제똑씨 그 트위터를 저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건 마크 저커버그 그 페이스북을 저격했어요. 아주 말을 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비탈릭이 이렇게 빅테크들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적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빅테크들 특히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이 블록체인 때문에 사실 업태 자체가 위기다. 그래서 이들이 뭔가 할 수밖에 없는데 하는 것마다 이게 뻘짓이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고수가 하수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봤어요. 저커버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잭도 씨는 좀 달라요. 이게 비트코인 위에다가 뭘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트러스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건 사실 해석의 여지가 좀 있거든요. 예, 그 이더리움은 그 트러스트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저커버크는 이제 완전히 저커버크 자존심 때문에라도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비탈릭이 먼저 선빵을 때린 건가요? 네. 근데 지금 본 게임은 페이스북이 아니고 제가 페이스북의 저커버크는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 편지로 말했지만 하는 짓이 영 신통치 않거든요. 근데 지능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구글은 좀 제가 볼게요. 구글은 뭔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네. 어쨌건 비탈릭이 5년 후, 10년 후에 이더리움은 뭐냐? 이더리움은 메타버스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제가 좀 각색을 한 거지만 바로 그겁니다. 비탈릭도 정말 천재가 맞는 게 이 블록체인의 끝이 메타버스일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고 저도 알고 그래서 저의 사업도 메타버스죠. 저의 사업도 메타버스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사위하겠다 그랬더니 저는 꿈을 얘기한 건데 어떤 분들이 조롱했어요. 두고 보자고요. 그 댓글 지우지 마세요. 사위를 조롱했어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70년 지나서 인공위성 기술의 세계 5위 안에 드는 기업을 갖고 있다거나 뭐 세계 최고의 아이돌 스타를 배출한다거나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 150개 국가 중에 149위였어요. 그 150위가 수단이에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근데 수단은 그냥 수단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됐잖아요. 철강,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에서 세계 3위, 4위, 5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계 최고의 아이돌 스타도 배출하고. 그죠? 네. 이게 더 기적이죠. 제가 만드는 게 4위 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저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다 왔는데 저는 아이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쇼를 안 하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4위 되냐 그러는데 아이쇼를 하면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비탈릭 부테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이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게 지금 계속 규제 도마 위에 오르거든요. 거론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뭐 규제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하다가 지나간 거죠. 근데 이 리플도 뭐 이렇게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생각하면 ICO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프로젝트는 그 커다란 비즈니스 세계 산업군을 3개, 4개를 엮은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ICO를 할 수가 없다.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제가 7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의 일관된 흐름이 ICO를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기다려 보세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사뭇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지만. 저는 2017년, 18년에 ICO 백서를 한 50개 이상 본 것 같아요. 정말 꼼꼼히 봤는데 제가 국내 국외 백서를 봤어요. 제가 칼럼을 쓰기 위해서도 봤고 또 저한테 백서를 봐달라고 자문을 요청하는 업체들도 있었고 그래서 백서를 봤는데 그때와 지금 제가 그때 느꼈던 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제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조심조심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해석을 하십시오. 댓글에서 막 싸움이 날지 모르겠어요. ICO를 제가 이렇게 보면 그 패턴이 있어요. ICO들이 대체로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생태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화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요.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는 이 화폐가 쓰여요. 그러면 생태계도 살고 화폐도 산다는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없었던 생태계인데 그 생태계가 살아나고 없었던 돈인데 그 돈이 생명력을 얻어요. 이게 사실은 만든 사람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걸 투자하는 사람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것이 투자가 됐던 이유는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0에서 1달러를 넘어가고 말이 안 되는 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니까 이 비트코인처럼 용처도 불명한 것이 이렇게 돈이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용처가 분명한 것은 이런 생태계 만들어서 여기다 쓴다니까 용처가 분명한 것은 당연히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되는 걸 보고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에 이렇게 50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상을 보고 있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과 비트코인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ICO는 비트코인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고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짜 먹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돈이 되면 다 하는 그런 투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이해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하고 2부를 쭉 진행할 텐데 제가 이제 권했던 그 자본의 미스터리라는 책도 그렇고 이게 이 비트코인 현상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의 토큰화 현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쉽게 풀어 설명을 드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회수권이에요. 회수권. 버스 회수권.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회수권 내고 탔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헌혈증서예요. 헌혈증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수권과 헌혈증서를 통해서 이 토큰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자고요.
회수권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데 이게 버스 운송 조합에서 학생들을 할인해서 버스를 타야 되니까 학생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그 당시 뭐 교복이 있었지만 학생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그냥 학교라는 그런 학교 매장이나 이런 파는 곳을 제한을 해가지고 회수권을 유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회수권을 사서 이제 자르죠. 근데 이게 조폐공사에서 뭐 이렇게 그 위패 방지용 기술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인쇄물이에요. 인쇄물. 그 당시에는 칼라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그 인쇄물을 가지고 이렇게 사서 또 학생들은 또 학생들 나름대로 이 게임에 이제 적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자르면 정직하게 자르면 10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밀려서 자르면 11개도 만들고 12개도 만들어요. 물론 이제 그 12개 중에는 이제 그 회수권 이제 그게 위에 거의 절반, 아래 거의 절반 이렇게 들어가는 이상한 회수권들이 여러 장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바쁜 이제 등교 시간에 그 버스 기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일일이 이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눈속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 좀 껄렁껄렁한 아이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도박을 하잖아요. 짤짤이라 그러는데 짤짤이 같은 거 할 때 이 회수권이 돈으로 쓰여요. 물론 할인된, 학생들은 그것이 할인된 건지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할인된 가격에 이렇게 쓰이는데 제가 보기에 ICO에 대해서 토크나 현상, 블록체인이 토크나를 하거든요. 토크니제이션, 그러니까 자산을 토크나 하는데 그것을 이제 회수권적인 아이디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한된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제한된 생태계에서 버스 회수권처럼 쓰이도록 하면 이 회수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팔 수 있는 거죠. 이게 미리 파는 게 이제 프리세일이 이제 ICO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생태계가 가치가 있다면 이 생태계, 가치 있는 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굳이 그 회수권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자나 마스터카드로도 결제가 되고요.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도 결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누구나 다 원하는 유통력이 강한 화폐가 쓰이겠죠. 이 생태계가 정말 가치가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버스 회수권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뭐 카드로, 할인된 카드로 얼마든지 식별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없어지죠. 이제 회수권이라는 문화 자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하러 다닌다거나 하면 블록체인을 아예 무관심한 머글들도 있지만 블록체인이 뭐지라고 흥미를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가서 빠지는 그 아이디어의 무덤이 바로 버스 회수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ICO에 뭐 제가 보기 10개 중에 9개는 회수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서 쓰이는 쿠폰을 만들어서 그걸 유통시키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찌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우주여행에 쓰겠다라고 했다. 근데 우주여행이 진짜로 그 가치가 있는 거면 왜 도찌를 굳이 써야 되는 거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받겠죠. 장사하는 사람은 무슨 수단이 됐든 가치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도찌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제 말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비자나 마스터카드일 수도 있겠죠. 이건 당연히 생태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 무엇으로든지 다 결제를 받아요. 생태계 가치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아이돌 스타의 공연을 볼 수 있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공연이 가치가 있다면 굳이 그 토큰을 이용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 토큰을 이용하면 더 싸. 이게 초기에 투자자라는 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토큰의 가치는 비자나 마스터나 달러나 원화나 혹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결제하는 거에 비해서 싼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약해요, 약해. 이게 왜 약하냐면 그것도 어필이 좀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 화폐 현상은 이 블록체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문학적인 현상인데 이 화폐 현상은 강한 것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중력이에요, 중력.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불 이야기를 할 때,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코인을 선택하겠어요? 선택권이 있다면 남들이 많이 선택한 비트코인을 선택하겠어요? 이런 뻔한 질문이거든요. 예. 물론 달러를 선택하겠죠. 근데 달러가 전달될 수 없는 상태라면 은행도 문을 닫았고 친척도 달러를 가져서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나한테 핸드폰으로 비트코인을
받았다면 비트코인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좋다고 이더리움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선택하겠죠.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미래 투자를 생각하고 미래 사용 가치 생각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런 편안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더 전망이 좋니 이더리움이 전망이 좋니랑은 전혀 이런 수준의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존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할 때는 남들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화폐 현상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선택하는 걸 선택해. 남들이 잡아주는 동아줄을 잡는단 말이죠. 그게 튼튼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의 ICO를 생각하는 거는 좀 이게 난센스예요. 화폐 현상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또 뭐 그 토큰의 무슨 뭐 유통 속도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잔뜩 넣어봐야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예, 그걸 뭐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참 경제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상한 데 쓰는 겁니다. 그 유통 속도가 그렇게 그런 데 쓰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맞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막 갖다 쓰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정상으로 공부를 정상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혹하죠. 뭐 진짜 뭐 경제학 쓰는 원리를 가지고 쓰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예. 그러면 블록체인이 토큰화하는 게 왜 혁명이냐? 그건 헌혈 증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헌혈 증서 어떻게 얻죠, 여러분들이? 헌혈 증서는 피를 뽑아서 얻습니다. 근데 헌혈 증서가 가치가 있나요? 이게 명예가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헌혈 증서를 제시하면 그 동량의 피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헌혈 증서 뒤에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글로벌리 유동화가 안 됐던 거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생산물들이 있어요. 자본화 혹은 자산화가 가능한 생산물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헌혈 증서로 대표될 수 있겠죠. 그럼 블록체인 토큰화라는 건 뭐냐면 그 헌혈 증서를 지금 거래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제일 좋은 건 이제 병원에 가서 피가 필요한 분한테 이제 그거를 드리는 건데 좀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헌혈 증서 가지고 극장 못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헌혈 증서 가지고 뭐 내가 도박을 할 때 돈이 모자랄 때 헌혈 증서 내가 안 될 거야, 아마. 안 받아줄 것 같아. 그러니까 제한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헌혈 증서가 블록체인에 올라오고 제가 지난번에 내린 영상에서 이 먹을들 향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멍청한 인간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디지털에다가 어떤 성격을 부여했다. 아날로그의 성격을 부여해서 이게 사물의 속성을 갖는다. 고유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중 지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헌혈 증서가 갑자기 이게 글로벌한 어떤 그런 유통력을 갖게 됩니다. 블록체인에 올라오면. 그래서 단지 유통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무결성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복제된 거라든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주죠. 그래서 이게 익명성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그런 친인척이나 친구 사이에서만이 그것도 거래되고 비공식적으로 화폐적 거래가 아닌 그냥 내가 너 줬으니까 나중에 네가 나 줘 이런 그 지극히 그 1차 집단 혹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안에서 이런 호혜적인 거래만 가능한 거죠. 그런 자산들이 글로벌 마켓에서 유동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중 지불을 막는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자산화가 되지 않았던 것들 혹은 자산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거, 화폐적 거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화폐적 거래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지나가는 말로 뭐 비행기 마일리지라든가 혹은 뭐 커피 쿠폰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헌혈 증서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헌혈 증서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피를 뽑아서 만들어지잖아요. 최초로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어디다가 쓰느냐 보다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어떻게 쓰느냐를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태계를 굉장히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생태계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은 블록체인이 가져온 혁명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생각을 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비행기 많이 타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화폐적으로 쓰여요. 제가 도박을 얘기했는데 도박의 밑돈으로 쓰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 야채도 사 먹을 수 있고 레스토랑에서 결제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화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거꾸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자라고 했는데 이게 책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에이전시하고 얘기해가지고 출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읽고 있는데 역시 번역은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번역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아주 깔끔하게 쉽게 명료하게 좀 좋은 번역가한테 번역을 맡기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이 이제 자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자본을 잘 몰라요. 그래서 화폐 현상하고 자본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자본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론가라고 쉽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사실은 자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이나 화폐를 평가할 때의 모형에서는 메모론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과했던 것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 현상에 좀 굉장히 지금 저항감도 있고 그리고 진입 자체가 안 되는 데다가 진입하고 나서도 지금 굉장히 엉뚱하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늘 사용가치만 부르짖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에르난도 데소토가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본의 원리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 공기가 많고 물이 많은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어떻게 생기고 공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태어나고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산업사회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자본이나 소유권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런 것들이 없는 사회, 그런 것들이 없는 사회가 더 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30억 명, 30억 명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지금 현재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인류들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눈을 돌리면 은행들이 막 질비하고 그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집을 팔 수 있고 그다음에 땅을 사면 적당한 행정 절차를 거치면 내가 그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대부분은 땅을 내가 사더라도 누구한테 사야 될지 모르고 설사 샀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뭐 공장 같은 거를 지으려면 합법적으로 지으려면 17년, 2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17년, 20년이 걸리는 사회에는 공장도 없고 집도 없어야 되는데 공장도 있고 집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법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경제가 더 큰 거예요. 정상적인 경제보다. 그런 국가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매매가 되거든요. 그것이 다 매매가 돼요. 헌혈 증서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매매가 안 될 것 같은데 다 매매가 또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집단이라든가 그 같은 마을 안에서 매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비탈릭이 생각하는 그런 메타버스 상으로 들어간다면 메타버스가 제가 장부라고 지난번 설명드렸잖아요. 장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메타버스를 운영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이제 지금의 뭐 여러 가지 기술과 만나가지고 정말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촉각적이고 뭐 이런 것들까지 결합이 돼서 환상적인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 그 메타버스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권리물들일 텐데 그 권리물들이 결국은 금융일 거고 그런 금융이 결국은 이중 지불이라든가 이중 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을 해야 되고 결국은 메타버스도 블록체인이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과 이 개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지구인데 그 지구가 이 현실의 국가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그 현실적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탈릭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고 제가 사업하는 방향도 그거거든요. 누가 이제 얼마나 설명력 있고 얼마나 그 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협력자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플레이어들 중에는 이제 정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흡수해서 이렇게 가느냐의 이제 그 게임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리니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리니지의 아이템은 헌혈 증서에 가깝나요? 회수권에 가깝나요? 그러니까 리니지 아이템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몇 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게 한번 쫙 휘두르면 쫙 막 다 작살나고 그다음에 자기를 막 존경하고 이런 아이템의 사용 영철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꾸 회수권 모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리니지의 그 아이템들은 만들려면 그 게임 안에서 정상적인 경우에 엄청난 단순 작업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그게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런 경력이 쌓여가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들어지는 과정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사용 가치를 생각하죠. 물론 이제 사용 가치가 분리가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매매가 일어나고 하는 거고, NC소프트는 어떻게든지 그 머신 돌려가지고 한다거나 외부에서 한다거나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도 막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템은 과연 그 유저 것이냐, 그 플랫폼 주인인 NC소프트 것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NC소프트가 룰을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희소성을 막 뭉개면 수많은 민사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정리가 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오늘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NC소프트, 리니지의 그 오래된 그 낡은 프로그램이 NC소프트의 매출의 30%가 넘단 말이죠. 그 왜 그래요? 거기에 다 판타스틱한 그런 게임이 있겠지만 그 오래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그 게임에는 자기의 자산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완전 락업이 딱 된 건데. 근데 어쨌건 NC소프트, 그 리니지의 그 아이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만들어지느냐가 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기존의 화폐적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헌혈 증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ICO라든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게 헌혈 증서에 가까운 모델을 만들어야지 자꾸 버스 회수권의 관점에서 만들면은 법에도 저촉되지만 법에도 버스 회수권을 만들려고 하고 이제 프리세일 하면 이제 그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버스 회수권이라는 건 별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종이에다가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이런 용처로 제한했다. 이거 왜 밖에 없으니까 딱 증권으로 보여요. 근데 아이템 막 열심히 게임하면서 캐는 거, 그 다음에 피를 뽑는 거, 이거 증권으로 보여요? 증권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페루나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방갈로, 정부 등기소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정부가, 뭉개버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그 노점상들의 그 자리, 권리, 이거 매매되거든요? 매매되는데, 이거 뭐 등기가 되지도 않고, 뭐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단속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경제가 더 커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러면 그런 경제가 더 큰데,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에 올라와서 자산화가 되면, 정부가 안 따라올 거다? 안 따라올 거다? 그럼 정부가 안 따라올 거면 진작에 정부가 그거를 막았겠죠.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오면 메타버스상에서 막 거래가 되는 거죠. 위험도 있지만 또 그 위험 안에서도 그 경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쓴 칼럼이 140개 정도 되는데 토마호크라는 키워드하고 오테민이라는 그런 그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이 칼럼을 찾으시고 혹시 읽으신 분은 그 칼럼을 좀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댓글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토마호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토마호크 그러면 뭐 미국의 순항 미사일을 생각하신다거나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그 인디안들이 쓴 손도끼를 생각할 텐데 찾아보십시오. 예, 제가 140개의 칼럼을 썼기 때문에 별 내용 다 썼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된다. 예.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코인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얘기만 하지 말고 오작가 조금 내가 원하는 이 코인 얘기 좀 해봐.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헌혈 증서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회수권에 가까운가요? 비트코인 답 나왔어요. 비트코인 일부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셨습니다. 비트코인은 커피 사 먹는 거 아니죠. 그런 용처가 정해져가지고 만들어진 자체가 아니에요. 용처 자체가 글로벌하고, 그거는 공간적으로도 글로벌하고, 시간적으로도, 무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폐쇄된 생태계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그럼 비트코인은 회수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헌혈 증서 맞나요? 헌혈 증서 맞잖아요. 비트코인은 바로 남는 전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 지금 초창기래 가지고 비트코인에 눈이 뒤집혀진 인간들이 남지 않는 전기로다가 막 뺏어가지고 수력발전소 전기 훔쳐다가 뭐 피크타임 내 전기 훔쳐다가 하지만 그거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본질은 남는 전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금융화라고 오 작가가 이렇게 자꾸 외치는 이유가 비트코인은 점점점 더 남는 전기로 만들어지는 에너지 응축물이 될 거란 말이죠. 이 얘기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클 셀러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또 신박한 신박사님 올려준 영상에 보면 비트코인의 에너지 응축물이라고 그 하는 영상 좋은 영상이 있어요. 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랑 얘기한 게 똑같잖아요. 비트코인은 그 헌혈 증서예요. 자, 여러분 이더는 헌혈 증서에 가까워요? 회수권에 가까워요? 제가 답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XRP 저 리플이라고 말 안 했어요. XRP는 회수권에 가깝습니까? 헌혈 증서에 가깝습니까? 그리고 도지는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성격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세요. 도지는 회수권입니까? 헌혈 증서입니까? 네. 제가 굉장히 지금 심플리파이 한 거거든요. 야, 지금 오 작가 저거 완전히 저거 폭력배네. 이렇게 수많은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헌혈 증서 회수권 딱 두 개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냐. 여러분들이요. ICO 백서를 저처럼 50개, 60개 말고요. 그냥 딱 5개만 무작위로 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예.
헌혈 증서인지 회수권인지 답이 나와요. 그냥 다 회수권이에요. 다 회수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지금은 혼란기구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다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생태계 만들면 그 안에서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답을 찾지 마시고요. 이런 전통적인 것에서 찾으셔야 돼요. 전통적인 것이 우리가 놓쳤던 거, 헌혈 증서 같이 놓쳤던 것들이 블록체인하고 만나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 됩니다. 이것이 일총 관계를 넘어서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게 돈으로 쓰여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눈을 돌려서 보면 이런 그 시장 경제가 국가 행정력이 뒷받침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합법적인 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토마호크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블록체인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생태계를 제한해가지고 그 용도를, 생태계를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용도는 명확해지니까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정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거하고 정반대 방향입니다. 비탈릭이 바라보는 거하고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탈릭이 제가 생각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 글로벌리 선수들은 저랑 생각이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같은 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나라 기업이 먼저 가느냐, 어느 나라 팀들이 먼저 도달하느냐의 지금 경쟁인데, 그게 무슨 뭐 남극점 정복하는 거나 달에다가 깃발 꽂는 것처럼 한번 꽂아가지고 뭐 되면 내 거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식민지를 건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진짜로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거를 경작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주는 진짜 이 저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그 여러 협력자들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차차 이제 제 사업 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스마트 콘트랙이 뭐에 쓰는 것이냐. 왜 자꾸 오 작가는 진짜 비트코인 가지고 저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냐. 이게 이제 먹을들하고 제가 논쟁하려고 지금 이제 이 논쟁을 일부에서 한 거고요. 2부는 이제 비트코인 인정한 여러분들과 이제 스마트 콘트랙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하고 제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해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문제를 던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코인, 내가 생각하는 내가 봤던 그 아이디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버스 회수권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헌혈 증서를 유통시키려고 하는 거냐. 예. 그 두 개가, 거칠지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딱, 바라보실 때. 네. 제가 굉장히 오늘 거칠게 말했지만, 이거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이게 큰 어떤 초보자들한테는 의미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여러분,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바라는데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잘 지내세요.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